예, 고급 성격 장애 4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현대적 관점들 들어갔는데요. 첫 번째 그 설리반에 관련된 내용들 좀 봤었는데 이 내용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측면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39페이지로 되어 있는 여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자는 이거죠. 이제 우리가 이전에 뭐 정신분석 도 그렇고 뭐 인지론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가정이 되는 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읽으면서 하면 되겠네요. 인터퍼스널이라는 게 인터라는 게 서로 어떤 사이를 의미하죠. 상호작용. 그래서 여기는요. 어떤 관계,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시각으로 성격을 보는 맥락이다. 그래서 일장 관점들이 이거 보고 좀 설명을 다시 드리면 성격을 환경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이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성격은 생물학적 기질에 근거하거나 생물학적 기질에 근거한다는 거는 외부 환경보다는 DNA나 이런 유전적인 어떤 측면들 혹은 이제 기질 이런 거로 이제 인간의 성격을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성질머리 뭐 이런 거가 이제 여기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정신역동에서는 이제 이드 에고, 슈퍼 에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것도 이제 인트라라고 할 수 있죠. 인트라는 뭡니까? 이 안에 있는 안쪽의 그렇죠? 그래서 내적인 어떤 요소로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맥락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개인 안에 있는 뭐 이드 에고, 슈퍼 에고 이렇게 얘기하죠. 뭐 집단의 이드라든가 집단의 에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구석은 그런 어떤 집단 심리학적인 내용보다는 개인의 어떤 성향을 다루죠. 그래서 이드 에고 슈퍼에고 간의 정신 역동적 갈등으로 형성된 무의식적 힘의 변화를 통해서 또 내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 뭐 번역을 했었는데 골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뭐 이전 강의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내적 장소에 있는 대상 표상들과 더불어 사람은 겉과 속을 뒤엎어보는 것으로부터 다시 이해될 수 있다. 요 얘기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제대로 설명 못 들었는데 어, 인간 개인의 어떤 외부에 해당되는 요소와 그 안에 내부의 요소를 뒤집는다는 얘기는 이제 이해한다는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을 본다라는 건데 요거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성격을 이해한다라는 맥락이에요. 근데 뒤에 보면 이제 이거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맥락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들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심리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가정을 할 때 뭐로 생각합니까? 개인이라는 측면으로 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자화된 그리고 독립된 이런 맥락으로 이제 보는데 사실 이런 아이디어는 미국의 어떤 심리학적 아이디어에 좀 가깝다고도 볼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집단을 강조하거나 사회를 강조하는 어떤 문화적 맥락들이 어, 러시아라든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좀 더 강했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의 자유를 좀 제한하는 형태의 죄송합니다. 셈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죄송합니다.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좀 비판적인 맥락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맥락이 그래서 공산주의 개념, 공산이라는 게 같이 산다라는 거죠. 같이 생산하고 이런 맥락을 전제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심리학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그런데 인간의 성격이 그렇게 이해해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게 이제 대인관계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아무리 개인에 대한 측면을 가정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 가지고 개인이 살고 있지만 그 개인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죠. 그리고 이런 사회적 산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제가 REBT가 아니죠. 관계틀 릴레이셔널 RFT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 관계틀 이론이라고 하는데
행동주의에서 나오는 어떤 어, 수반성이라고 하는 맥락 안에서 인간이 이 행동을 한다라는 맥락의 이론이 언어 이론까지 이렇게 발달이 돼 있는데 그 부분까지 이제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의 전제는 뭡니까?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 가정하고 생활한다라는 거. 예. 그래서 우리 뭐 어, 혼자 지내는 걸 우리가 고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히키코모리처럼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분들도 계시지만 그 사람들도 마음 안에는 어떻습니까? 예, 이면에는 타인과의 관계가 내면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혹은 기질상으로 혼자 지내는 성향이 많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사회적 관계와 양육 혹은 어, 또래 관계의 경험이 있다 그러면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진 않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음, 혼자 지내든 여럿과 어울려서 지내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라는 맥락이 들어있다라는 거. 그렇게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제가 이건 설명드렸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가는데 이게 전제가 있어요. 서구인들에게 있어서 동양 사람은 훨씬 더 집단주의적인 면이 있죠. 정체성이라는 건 셀프 컨테인드 스스로가 이렇게 안고 있는 컨테인하고 있다는 의미도 되는 것 같고 그 단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은 자기 결정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독립된 개체로서 스스로 주체가 돼야 된다는 혹은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맥락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가 기본적인 이제 서구 사회의 심리를 바라보는 한 측면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에, 일종의 대인관계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고립된 혹은 독립된 어떤 개체로서의 원자론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이라는 거는 사실은 환상의 개념에 가깝다는 예, 지금도 양자역학에서는 독립된 원자 개념보다는 뭐 스트링 시설이라 그러나요? 끈 이론부터 해가지고 정말로 물질론적으로 실체를 추적하는 형태가 아닌 형태의 어떤 과학까지도 이제 되어 있는데 인간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래서 마치 개인을 사회적 맥락이라든가 관계로부터 독립시켜가지고 하나로서 연구하면 이해할 거로 봤지만 예, 그렇지 않더라는 거. 그래서 서구 사회의 자아 이상은 능력과 독립, 자기 충족이다. 그렇죠. 이런 걸 이제 라이프 닌치라는 철학자가 모나드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걸 단자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단자 이론은 사실은 이게 궁극적으로는 신을 의미해요. 예. 그러니까 서구 사회 개념으로 보면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완전히 혼자 독립된 존재. 그래서 이걸 이제 상징적인 이미지로는 이렇게 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나이트클럽에 보면 그 사이크 볼이라 그러나요? 예. 사이키 조명이라고 하는 게 이게 360도 비추죠. 그래서 이렇게 독립된 개체로서의 어떤 단자, 원자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존재가 신에 가깝다. 이건 뭡니까? 365도 어디든 비춰주는 어떤 존재인 거죠. 그래서 외부의 어떤 도움이라든가 이게 없이 완전히 자기 충족적인.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어, 의존하지 않는 거, 독립된 개체로 생각하는 것이 이 많이 깔려져 있는. 예. 그래서 성격이 더 작은 단위 또는 특질로 구성된다는 견해조차 문화적 왜곡으로도 고려될 수 있다라는 거.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대인관계 접근의 기원으로 제가 설리반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예. 요거는 제가 한번 설명이 드렸었나? 아니군요. 근데 요거 보면서 한번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확인만 좀 안 했던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해리스 텍 설리반 이분은 좀 독특한 분이에요. 그 사진 보면 굉장히 유학한 모습이고 중학교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는데 남자를 좋아했던 호모섹슈얼리티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뭐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좀 그런 면이 있지만
동성애에 대한 어떤 이제 편견이나 시선이 있죠. 뭐 문화적으로는 태국 같은 데는 굉장히 좀 허용적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불교 문화를 보면 우리가 윤회를 하는데 전생에 뭐 여자였다가 현생에 남자였다가 이런 식의 어떤 개념들이 있어서 현생에 남자인데 여성적 성향을 갖거나 남자인데 남자를 사랑하거나 이런 거에 조금 허용적이고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도 뭐 발달돼 있고 그런 거로 이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서구 사회는 이게 이제 그 성경에 나오죠. 어, 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병리적인 병적인 라고 이제 이렇게 호모섹슈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어떤 시각이 조금 기본적인 물론 한국 사회보다도 훨씬 동양 사회보다도 훨씬 그런 면에서 격진적인 형태인 것 같지만 소위 문화 소위 이제 약간 이 여전히 문화적으로는 이제 그런 편견들이 지금도 있고 그렇죠? 이게 이제 보수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이런 거에 좀 반대하는 부분이 보통 이제 그 화이트 칼라의 그쵸 백인의 뭐 앵글로색슨 해가지고 그 계층이 있죠. 그래서 약간 보수적이면서도 주사회의 어떤 이런 측면에서 비교해 볼 땐 이 동성애가 약간 부정적인 형태의 인식이 있어가지고 설리반이라는 분이 그걸 숨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제 본인은 인간관계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거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긴 합니다. 예, 개인적인 측면.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설리반 이론 청소년 발달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예, 그래서 대인관계적 관점의 아버지를 어긴다. 그 설리반의 아이디어는 20세기 중반 초 정신의학을 지배했던 전통적인 분석적 모델과 의학적 모델에 대한 반발로 발달되었다. 분석적 모델은 뭐예요? 정신분석. 프로이트는 타인이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어, 나중에 이제 가가지고 가족 치료라든가 그 아이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아이만 치료해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가족 치료, 부부 치료의 어떤 이게 발전해서 이제 집단 치료의 개념도 사이코 드라마나 이런 것도 이제 발달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분석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개인의 고통이 주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경험한 개인 내적인 어떤 가족 관계 내용들이 이 깔려 있는 거로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의학적 모델도 신체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쵸? 개인이 주로 다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이제 반발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작가들은 일반적으로 설리반의 발달에 대한 스토미한 본질을 강조했다. 이 스토미라는 게 이제 뭐 저기 찾아봐야겠지만 태풍 몰아치듯이 이렇게 급격한 어떤 측면을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혹시 요건 단어 한번 찾아보시면 예. 그런데 이제 설리반은 아마도 두 모델 모두 사회적 요인의 역할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느낀 것 같다. 그쵸? 정통적인 정신분석은 분출되는 성적, 공격적, 이드의 본능과 이건 심리 내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방어 과정으로 이를 억제하는 것 간의 갈등에 기초하였다. 그 방어 과정이 이제 우리 안나 프로이드로 얘기됐던 에고 사이콜로지 일단이죠. 다른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 욕구, 소망, 포부를 가진 진짜 사람이 아니었으며 단지 이디의 요구만을 만족시키거나 좌절시키는 대상일 뿐이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있을 때 이 개인이 이드라든가 에고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고 타인이 존재하지만 타인은 이 내적 욕구를 처리하는 어떤 어, 대상으로서의 물질적이라고 해야 되나 도구적인 존재지 진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본 거죠. 분석적 이론으로 보면. 그래서 인간성의 다른 면들을 비워냄으로써 프로이트는 사적인 사건을 병으로 만들었다. 예, 개인이 경험하는 것들 이게 비판받는 것 중에 이제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학 모델도 어브노말은 비정상이죠. 어브노말하고 진단을 받으며 치료되어야 하는 한 사람의 질병으로서 정신병리학을 이제 제시했다는 거. 한 사람의 질병, 개인의 병으로서 인간의 모델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설리반의 공헌은 정신장애 어떤 외형들을 현실화하는 했다는 데 있다. 현실화하는 건 여기 적어놨는데 이제 실제 인간의 모습을 또 이론적인 게 아닌 현실 쪽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들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부정부적 패턴을 통해 여전히 창조되고 연속된다. 그렇죠. 혼자 고립돼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 그다음에 의사소통의 부적응 패턴이 나타난다. 설리반에 따르면 성격은 자, 설리반의 정의예요. 대인관계적 상황들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세트라는 거죠. 그렇죠? 성격이라는 건 관계 안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의 특성을 부여하는 거다. 그거로 예를 들어서 아마도 우리의 가족, 상사 또는 배우자가 우리를 미치게 만들 것이다. 재밌는 표현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의 정치인으로 있는지, 어떤 사람이 내 부모로 있는지, 어떤 사람이 뭐 자식으로 있는지, 회사 동료로 있는지, 친구로 있는지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이제 영향을 받고 특성을 부여받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 동양에서는 이전이라고 그러죠.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뭐 경험, 사회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어떤 장소에 가느냐. 중요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떤 사람과 같이 만나느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래서 교류 체계의 부분으로서 상호작용하죠. 병리를 재위치시킴으로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성격의 문제, 성격 장애로 간다라는 맥락. 설리반은 정신병리학을 그것의 적절한 생태학적 맥락, 이거는 이제 생태학이라는 거는 아, 에콜로지라는 게 환경적인 요소와 같이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맥락이라는 거는 본다는 거. 생태학적 맥락으로 되돌릴 뿐 아니라 병리의 치료에 더욱 탁월한 공감과 인본주의를 가져왔다. 예. 공감이 왜 필요합니까? 인본주의가 왜 필요합니까? 혼자 살 거라면 아니죠. 대인과의 타인을 가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은 더 이상 단순히 그 혹은 그녀의 증상들을 담는 그릇이 아니고 대신에 병리학은 의사소통 패턴에 의해 창조되고 유지되는 거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예. 쓴다면 미쳐도 상관없죠. 죽지만 않고 살다면 그쵸? 근데 에, 이게 생물학적으로 미치다 안 미치다 이런 거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사소통의 한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연 뭐 동양에서 이 궁합이라는 게 뭡니까? A라는 사람 자체를 보면 문제가 없지만 B라는 사람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같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랬을 때 누가 문제다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쵸? 서로 떨어뜨려 두면 돼요. 그러니까 있어서 병리 현상이 나타나는 맥락에 이 고립돼서 딱 띄워놓고 이 사람 자체가 병이 있고 없고 역동이 어떻고 이렇게 봤던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상호작용 안에서 나타나는 맥락이다. 그래서 병리의 기원이 개인적인 것보다 상호작용에 의한 것일지 모른다는 발견은 과정이라기보다는 단지 시작이고 가능성일 뿐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손상된 소통이 발달되었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밀라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리를 설명하는 시장이 상호작용이라는 거지. 이 상호작용이 어떻게 작동해서 문제가 되느냐라는 건 이제 설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발달하고 있죠. 다행히도 설리반은 지식의 많은 인접 분야들에서 가장 최근의 발달에 대해 잘 축지하고 있었고, 정신병리학의 상호작용적 기초 윤곽을 그릴 때는 이 문화 이해해야 되죠. 그다음에 언어학,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는 한자로 제가 못 써가지고 예, 기억이 나는데 예. 그래서 아, 미드 이게 조지 미드죠? 맞나요? 조지 미드라는 분 인류학자, 문화인류학자 여성이에요. 문화인류학자로도 알려져 있고 그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이건 상징이라는 건 언어에 가깝죠. 그다음에 문화인류학자, 문화와 언어학의 조지 미드,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사피어. 뭐 저는 이분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작업으로부터 이제 그려냈다. 요 시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시스템 이론 뭐 이런 게 나왔던 시대이기도 해요. 예. 동적인 어떤 평형 뭐 이런 개념들이 나왔던. 그래서 설리반이 고민했던 이슈는 대인관계적 접근의 본질적 기초로 셀프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여기도 적어놨는데 다른 사람과의 셀프와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 모두는 암묵적으로 우리 모두는 자신을 무언가로 바위처럼 분명하게 정의된 경계들을 가진 구체적인 실질 또는 물질로 간주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고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냐고 했을 때 떠올리실 때 이렇게 물질로 보죠? 분리되어 있는 실체가 있는. 근데 이게 뭐 때문이에요? 이게 몸 때문이에요. 신체.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지만. 그래서 만약 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는. 그쵸? 고정되어 있다면. 근데 프로이트가 이미 이걸 깼죠. 자기 의식은 정신을 소진시키지 않는다. 대신 접근하기 어렵고 멀리 떨어져 있는 무의식을 정상으로 떠오르게 한다. 무의식이 의식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설리반은 요거보다 더 나아갔다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실체가 있는 존재라면 우린 정확하게 자신을 알할 수 있는데 프로이트는 이걸 부정했던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신경과학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설리반이 이보다 더 나갔다. 어떤 본질적인 자기도 무의식의 베일 아래에 숨겨져 있지 않다. 무의식 안에 뭔가 실제 내가 있고 이렇지 않다라는 거. 인간은 어디 존재하냐?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정의되고 재정의되는 자기 개념만 있을 뿐이었다. 굉장히 저는 이런 개념을 좋아하는데, 어, 혼자 독립된 존재로 사람이 없어도 존재하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란 이 한자 말처럼 혼자 쓰지 못하고 사이죠. 그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실체가 있고 실체가 있어가지고 이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가 아니라 사실은 경계가 모호한 형태로 그렇죠? 이렇게 그림 모사가 좀 비유가 그렇지만 예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의식이 따로 존재해가지고 무의식 안에 무엇이 있고 이 무엇이 있는 거 안에서 어 무엇이 있는 거 안에서 이게 겉으로 나타나서 이 안에 있는 실체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맥락으로 온 게 아니라 그런 거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의사소통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정의된다. 이거는 어떤 사람과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또는 그녀가 나쁜 사람이라고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말한다면 아이는 곧 당신을 믿을 것이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돼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밀런은 이렇게 봅니다. 설리반의 통찰의 결과는 심리학과 실존주의의 다리를 놓았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셀프 컨테인트 된 실제가 아니다. 나라는 것이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서 뭐가 있는 개념을 떠올리지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절대 우리가 정확히 누구에게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다라는. 예. 이거는 어떤 실체가 있는데 이걸 모른다는 맥락이 아니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런 실체가 애초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관계 안에서 계속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건 나중에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대신에 자기 개념 우리가 어느 정도 서포트를 추구하고 어느 정도 디나이를 추구하는 확률론적인 가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지지를 추구하고 어느 정도 거부하고 이거 제가 이거는 원서를 찾아서 좀 봐야 되지만 오늘 이제 원서로 확인을 해보겠지만 아마도 우리 자기 개념이라는 거는 자신에 대해서 그런 존재라고 믿고 있는 거와 부정하고 있는 것들이 뒤섞여 있는 확률론적인 가설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실존주의는 존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의 내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건 뭡니까? 본질은 있는데 여기 실존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개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실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경험하는 현상 자체, 현실에 대한 어떤 요소인 거지 나를 정의 내리는 무엇이 있고 내가 무엇을 경험한다는 맥락이 아니라 정해진 게 없다라는 맥락으로 되기도 하고 실존이란 개념을 그렇게 조금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고 혹시 틀리면 제가 또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대인관계주의자들, 썰병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셀프 아이덴티티 형성의 핵심적이라고 주장한다. 혼자 스스로 태어나서 몸뚱이 딱 나오면 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우리 정체감이 형성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소통들은 우리의 이상적인 자기를 확고하게 해주는데 가장 타당한다는. 그러니 내 주변에 나를 지칭해주고 알려주고 하는 존재들이 나라고 하는 걸 만들어준다라는.
그런데 혼동된 소통들은 불확실한 존재의 기초 위에 우리를 오도가도 못하게 내버려둔다. 표현이 밀란 이런 문학 표현들을 아주 많이 써요. 그래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혼란될 때 나의 정체감도 혼란된다라는 맥락으로 좀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은 우리가 실제 누구인지에 대한 개념과 실제 자기와 모순되는 것이거나 또는 자기 존중감을 위협하거나 불안과 위험을 일으키는 불쾌한 방식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다. 혼동된 소통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를 예. 사실 요거는 나중에 요런 개념을 볼 수 있어요. 사적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이 몸으로 느끼는 경험하는 것들이 있고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경험들이 있어요. 보고 관찰하고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이 사적 경험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언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언어들이 언어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것들이에요.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름들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부모에 의해서 몸뚱아리 어머니부터 떨어져서 나왔을 때 있는 언어가 여러분한테 붙는 거죠, 지칭으로. 그리고 그것이 나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자체만 해도 벌써 사회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 사적 경험을 어떻게 이 소위 말하는 사회적 맥락에서 표현하는가를 이제 배워나가는 게 교육이고 양육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단순히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내 감정, 그다음에 내 사적인 개인적 경험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걸 배운다라는. 그런데 이게 사회적 전체 맥락과 부적절한 형태의 의사소통이 된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내 경험을 내가 지칭해 나가면서 나는 뭐가 좋고 뭐가 싫고라고 하는 것이 애매모호하고 불안정하게 되죠.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적절하게 자기 표현을 못하는 거가 되기도 하고 자기 존중감을 위험하는 형태가 나타나. 자, 이렇게 성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인관계적 시각과 정신역동적 시각 사이의 대조점을 제시한다라는. 그렇죠? 자,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앞에도 말했지만 자아는 본질적으로 억압과 다른 방어 기제들에서 노련한 외교관이다. 이렇게 이제 은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역동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은 본능적 추동들이 의식의 자각에 곰곰이 침입하려는 찰나에 있다는 자아에 대한 신호다. 본능에 있는 이드에 있는 무엇들이 충동들이 올라오려고 하고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불안해진다고 했죠. 근데 썰기가 다른 개념입니다. 불안은 대인관계적인 것이고 따라서 만일 다른 사람들이 최소한 상징적으로 관련되거나 또는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안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타인이 존재해야만 불안이 존재한다는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 사실 이게 그러니까 틀린 것 같으면서도 맞는 맥락이 있고, 요건 제가 이 루드의 불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논의할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제가 강의가 제가 심도 있게 조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건 뭐 중간에 이제 사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허전밭 책을 그냥 100권 읽는 것보다 좀 어려워도 우리가 그래서 고전이라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데, 한 줄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 사회적 대인관계에 관련된 측면이 없다면 불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막 심장이 뛰고 떨리고 막 걱정을 해요. 예. 이거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을 무서워한다라는 사회적 의미는 아니에요. 뭐냐면 어, 뭐 조금 음, 아니고 그거를 조금 설명드리면 자, 어,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좀 힘드셔서 보통 25분 정도 하려고 하는데 25분을 쪼개서 좀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 살아있는 동안 이 책은 끝까지 할 테니까요. 뭐 아무도 안 들어도 제가 두개 올리겠습니다. 자, 고양이가 있고 이런 그림을 상징적으로 그리면 고양이 그림 어떻게 그리죠? 이게 아니죠. 이게 있는데 수염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고양이처럼 보이나요? 전혀 아니죠.
근데 이제 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개 키우는 분들한테 논쟁이 좀 많이 있는데 이제 예, 어, 고객화시켜서 좀 설명을 좀 잘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근데 이제 고양이 앞에 쥐가 있을 때 쥐는 불안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예. 어, 여러 이론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개 키우시는 분들 특히 이제 그런데 개가 정말로 저도 저는 키워본 경험이 있는 지금은 없지만 개를 보면 어, 인간의 희롱애락에 따라서 정말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로 어떤 맥락들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저가 정말 개는 우리가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사고라든가 감정을 정말 가지고 있느냐. 인간 수준은 아니어도 수준성장은 못해도 좀 낮은 단계 아이들 정도 수준의 감정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개가 뭐 호랑이 앞에 있든가 혹은 쥐가 고양이 앞에 있을 때 반응들 보이죠. 이럴 때 쥐가 불안을 경험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근데 이제 루드라는 분의 책에 보면 나중에도 이 책을 좀 다뤄볼 텐데 쥐가 불안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쥐는 반응을 하는 거라는 거 그냥 이걸 보통 공포 반응이라. 예. 공포는 느낄 수 있다고. 왜냐하면 공포는 뭐야? 생리적 반응이고. 그런데 이 쥐가 아, 나 불안해요라고 언어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이건 뭡니까? 언어로 표현한다는 건 소셜해야 된다. 사회적 도구죠, 인간한테. 그럼 인간이 경험하는 듯한 그런 불안은 아니다라는 공포 반응이 있다라. 예. 그럼 우리가 개에 대해서도 좀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문제가 되는 거는 핵심적 요소는 이제 주관적 경험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게 사적 경험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건 저도 계속 연구 중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쥐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뭔가는 경험해요. 근데 경험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소위 말하는 행동주의 얘기하는 형태라고 하는데 생리적인 반응들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생리적 반응이 우리가 막 얘기하는 불안하다, 우울하다, 어, 뭐, 이 공포라는 표현을 쓰지만 두렵다, 이런 식의 경험을 하는 거냐라는 질문이 이제 있을 수 있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소셜한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불안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이제 어, 얘기도 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럴듯하게 들리고 그렇지만 인간 대상으로 예를 들어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진단된 사람을 대상으로 약물 치료를 하는데 재밌는 현상이 있다고 그랬죠. 신약을 개발했어요. 이렇게 알약이 하나 있는데 인간한테 이제 치료를 합니다. 뭐 A라는 사람 A 그룹 불안 장애가 있는 B 그룹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불안의 수치가 10이고 그런데 어, 이 사람이 약을 먹고 나서 불안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이런 질문도 하죠. 근데 이럴 때 할 때 생리적 측정도 같이 해요. 그래서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은 얘를 불안 호르몬이 높거나 그래요. 그 약을 먹으면 이 수치가 생리적으로는 낮아져요. 그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불안이 많이 줄었냐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도 있다는 거죠. 불안 수치는 높은데 약 먹고 변화가 없어요, 생리적으로. 그런데 어우, 이게 지워지는 게 기능이 있습니다. 재밌네. 어, 10점 정도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도 나는 불안하지 않아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랬을 때 이 사람 자기 불안을 몰라? 라고 얘기해야 되냐? 이 사람은 불안해요, 당신. 어, 아니, 불안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예. 저는 지금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 자, 이 얘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불안이라는 것들이 프로이트식으로의 이런 어떤 본능적인 요소에 관련된
이드 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설리반은 소셜하다는 원고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의 많은 흥미롭고 훌륭한 공헌들에도 불구하고 설리반은 체계적인 사상가로 고려되지 않는다. 사실 지난 강연 시리즈를 제시하고 있는 그의 많은 책들은 헌신적인 추종자들에 의해 출판되고 정배였다. 좀 안타까운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예, 더욱이 그가 제안했던 성격 구조들은 최소한 현대적인 기준들에 의하면 명백하게 대인관계적이지는 않다라. 약간 비과학적이라는 맥락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구조들은 말더듬이와 동성애적 성격을 포함한다. 말더듬 동성애적 성격이 이제 대인관계 맥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리반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이론가들 중에 하나로 간주된다. 그의 생각들은 조현병이죠. 더블 바인드 이론 이게 지금 비판받고 있습니다. 가족 의사소통 패턴에 대한 연구, 심지어는 비언어적 행위 의사소통 연구를 꺼낸 성과를 포함하고 영향을 낳는다. 그래서 요 이론은 철학 이론과도 연결되고 베이트 스님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비판을 받지만 어쨌든 예, 아까 말한 시스템 이론의 어떤 예, 성과들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알토 연구소, 예, 알토 문산 동, 예, 연구소에서 제록스 연구소에서 이 투자받아서 연구들 많이 하는 이런 의사소통 이론에도 나오고 가족 의사소통 패턴에도 이제 나온다. 골자는 영향을 많이 줬다. 그다음에 이제 대인관계적 운동에 출연해 설리반 이후에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은 티모시 레어리 뭐 이렇게였다. 설리반은 훌륭하였지만 분산되어 있던 반면 레어리는 훌륭하면서도 체계적이었다. 저도 체계적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설리반처럼 그는 정신역동으로부터 많은 것을 가져왔고 그는 의식 수준에 대한 정신역동적 아이디어처럼 성격이 레벨의 견지에서 생각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어, 요거 우리 컨버그 나왔었던 거 있었죠? 이건 아닌가? 예, 컨버그에 보면 사이코틱, 그렇죠? 사이코식 레벨, 보더라인 레벨 이렇게 봤어요. 또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리어리의 레벨은 정보의 배후를 더욱 폭넓게 조직하였다. 그래서 요거를 첫 번째 단계는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아 이게 퍼블리케이션 인가요? 예, 은 대인관계 행동에서 관찰될 수 있고 객관적인 것을 갖다가 랩한다, 의뢰한다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둘째는 conscious description 이건 뭡니까?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작성한 진술의 언어적 내용들을 표현하는 거, 이 레벨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주관적인 경험, 정의에 의해 합의된 사회적 현실에 대한 항상 어느 정도의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왜곡이 존재하지만 주관적인 경험의 세계를 중요시하게 하기 때문에 컨셔스 의식적인 묘사라고 볼 수 있죠. 요거는 이제 뭡니까? 아, 아, 이렇게 예,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은 뭐예요? 관찰될 수 있는. 두 번째는 주관적 의식적인 보고. 그래서 자신 또는 타인의 개인적 경험들이 보고 드러나는 거. 세 번째는 프리베이티브 심볼라이제이션은 소위 말하는 좀 더 무의식적이고 전의식적인 특성들. 그래서 후사 검사들, 로샤 검사 같은 데 나타나는 것들, 그다음에 공상, 예술 작품들, 소망, 꿈, 자유현상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그래서 이건 투사적이고 간접적인 정말 사적 내적인 매테리얼 자료들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고 보고 네 번째는 unexpressed unconscious 이건 완전 무의식이죠. 이건 프로이트 개념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알지 못하는 거, 검열된 거. 그다음에 다른 모든 성격 수준들에서 체계적 강제적으로 회피되어온 이슈들을 의뢰한다는데 래퍼면 이슈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러한 이슈들은 또한 그들의 고정적인 불참이라는 거는 고정적으로 거기에 계속 관여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들이다. 이거 뭐 어떤 의미인지 번역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비어 있기 때문에 아마 눈에 띈다는 의미 같기도 한데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밸류, 가치다. 그거는 이제 자아 이상뿐만 아니라 자신 및 다른 사람들이 평가한 규범들에서도 표현이 된다. 이건 어떤 좀 더 사회 맥락적인 내용들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리를 해두셨네. Public Communication, Conscious Description,
프리베이트, 심볼라이제이션, 언익스프레스드, 언컨셔스니스 해가지고 네 개의 이 위로 갈수록 좀 사회적인 레벨이고 밑으로 갈수록 개인적 레벨이죠. 무의식까지 프로이트 얘기하는 그다음에 가치, 사회 맥락적인 어떤 규범 이런 거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좀 어렵고 이해하기 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인터퍼스널 하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이 있고 내가 있다라는 맥락이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 내가 형성이 되는 간주간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 주관적 경험이 엮이는 과정들이 같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어, 깊이가 있다고 해야 되나 좀 어렵게 이해될 수 있어요. 예, 약간 수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맥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컴플렉스 모델 요거 레오리의 이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